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빚만 빼고 모두 줄었다. 월동 채소 처리난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제주 농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위기의 제주 농업, 과연 해법은 없는지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문삼 한국사회치본부 회장님이시고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전국 상임대표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문삼입니다. 이경성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진이 여성농민의 총연합 제주연합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광덕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 박장물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농업 현장에서 아주 농업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이런 회장님을 맡아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제주 농업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먼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전반기가 좀 넘어갔는데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지만 계열달 월종 채소라든가 모든 부분 특히나 금년에 마늘 양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고통이 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주 농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경성 회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친환경 농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고비용으로 고비용 다인력으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충당치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제주 농업이 위기인데 또 친환경 농업 더욱더 어렵고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이진희 회장님, 현진희 회장님. 앞에 회장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이제 몇 년간 계속 농산물값이 폭락하면서 점점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지금 농사 짓고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자 이제 남성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업을 그대로 하시고 여성 농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이나 마트 돌봄 노동으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촌에 보게 되면 후계 인력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40대 중반 밑에 이제 인력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다 시내 부인이 다른 일을 함으로써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형태.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즘 현실을 보면 아주 이제 불확실한 느낌이 드는 거죠. 농업이 대를 끊길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우리 고광덕 위원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쨌든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전히 우리 농가들은 이제 지금 월동채소 이제 파종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파종하고 비가 안 와서 이제 가뭄과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이제 겨울부터 출하를 하지만 이제 애써 지은 농산물이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미래도 사실은 불투명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암울한 이제 상태에서 그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좀 허탈하기는 할까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식량 위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농업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이런 위기, 농정 정책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이도 농정이나 대한민국 농정이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농업인들을 상당히 나라의 뿌리이며 중요한 부분인데도 농업을 홀대하는 부분이 거의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지금 농촌의 후계 인력이 청년들이 농업 경제 통계에 보면 만 40세까지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또 이제 한 2, 3년이 되면 마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농업 예산은 뭐 1.4%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또한 제주도는 지금 비중이 한 11.7% 되는데 예산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예산하고는 농업 예산은 좀 홀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행정이나 어떤 중앙정부가 인식을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농업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으로 이제 변해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들도 의식 전환이 되고 또한 때로는 이 농업인의 대변을 해서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부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 같은 경우도 GRDP가 11.7%입니까? 네. 그렇게 농업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8%밖에 안 된다. 네. 상당히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이경성 회장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우리 특히나 그 우리 앞으로의 우리 제주도의 농업은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할 길이면서도 그렇죠. 예, 이제 가지 못하는 이런 그 아쉬움이 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는 이유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농구와 친환경 농가들이 소득이 잘 안 돼서 그쪽으로 관행 농가들이 그쪽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수익이 안 못 되는, 가는 이런 어려움이 정말 있어가지고 상당히 괴롭습니다. 진짜. 예, 예. 그 6월 달에 원래 내년 2020년 가예산이 뭐 498조로 이제 측정이 돼서 대강 해봤을 때 요번에 최종적으로 나온 건 이제 거의 500조라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 8.6%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4% 깎인 거. 원래 이제 양파나 마늘이 그런 수급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격리 자금이 최소 안정 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격리하지 못해서 원래 뭐 7월 19일에 중앙에서도 이제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농업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업 예산을 전폭적으로 깎아내리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친환경 농업도 아주 중요하고 제주 농업이 살아나야 제주 환경을 살릴 거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농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고강덕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이제 작년에 이제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제주도의 어떤 농업, 농촌, 식품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계획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히 계획은 정말 지역 농정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사실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정 당국의 세밀한 검토와 그리고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서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그 수많은 돈을 투여하는 그 농업 예산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현장과의 농민들과 의견 수렴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이제 제주도 농장 당국에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썼으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광준 차장님하고 한마디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나왔던 용역이 참 잘 나온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 의견 수렴까지 받아낸 용역인데 제가 계획은 그런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이제 그 장기적인 발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동 채소 TF팀을 꾸려서 좀 일정 정도의 이제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농정 당국에 질의를 해보면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미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책임지는 이제 농수축산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세밀한 책임지는 이제 부서가 정확히 정해져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성 회장님, 친환경 농업 부분도 지금 뭐 5개년 친환경 계획이니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잘 수립이 됐는데 지금 한 5% 미만이죠, 친환경 농업.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또 새로이 금년도에도 이제 제주형 5개년이 다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계획대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소득 문제, 소득 문제 판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판로가 돼야 이제 소득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통 문제 특히.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 어떤 그 친환경들이 많이 불어나고 그렇죠. 우리 제주도의 환경과 이제 어떤 우리
땅을 살리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상당히 좀 아쉬운 점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입니다. 무려 또 전국 평균이 2.4배인가요? 이렇게나 되는데 우리 농가 부채 왜 이렇게 농가 부채가 제주가 많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결과적으로는 투자는 하지만 소득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는 빚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또한 그러다 보면 농가들은 작목을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소득은 높은 것 같지만 기존에 투자한 비용 대비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면 제주 농민들이 소득은 높다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부채의 덩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득 높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채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데 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예. 상황이 왔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 2.4배 정도의 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을 저희 농가도 중요하지만 행정당국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농가 부채 생기면 소박하게 네. 1년에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갚으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는 농가 부채를 갚기는커녕 네.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생활하기도 잘도 힘든 지경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성 농민들은 나름 농업이 매력적인 직업이긴 합니다. 힘들긴 해도. 자기 자유자재로 시간을 네.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농산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일종의 뿌듯한 감도 느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 보장제라든가 가격 지지 정책에 있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지부진하게 지금 되고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가격 지지 정책과 더불어 이제 소득 보전 정책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제 농민수당 관련해서 이 정도의 뭐 연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어지는 농민수당을 주어지면 설사 가정이 힘들긴 하지만 다른 식당이나 마트나 돌봄노동으로 빠지지 않고 농업을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후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농가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설사 갚지는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생산비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게 다 부채로 이어져서 아주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같은 일종의 소득 보전 정책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고원덕 위원장님도 이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이런 농가들도 12점 몇 %인가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입각한 그런 농민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농가 부채의 부채의 이제 그 정도가 심각한 이제 그 나이대를 보면 자기 이제 그 농업 기반 뭐 토지라든지 그다음 거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반이 부족한 40대, 30대, 뭐 50대 초반. 그래서 농업 기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의 농지를 임대를 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이제 임대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이제 농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고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농가 부채 해결의 저는 근본 그 해결 방법은 저는 이제 농업 소득을 어쨌든 농사를 지면서 농업을 소득을 높일 때만이 이 농가 부채의 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해서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했다고 축하해서 이제 기념 행사도 진행을 농협중앙에서 했는데 사실 그 중에 보면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이 20%가 안 됩니다. 한 18.8% 정도. 결국은 농업에 전념해서 농업에 따른 순수한 소득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현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일을 같이 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이건 답이 없다. 살 수가 없으니까 저 부인은 밖에 가서 다른 알바를 하고 남자는 이제 농업 노동을 하든 아니면 이제 농사를 또 같이 하든 그러다 보니 겸업 농업 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제주 농업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이제 미래 발전 계획들이 전망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 농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예. 이 농업 소득을 높여서 예. 농업체 문제도 해결하고 제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것. 예. 이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농업 수득이 안 돼서 이게 겸업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또 이제 네, 경쟁력이 맞습니다.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 경영비 또한 이제 전국 최고인데요. 지금 전국 평균이 2,280만 원입니다. 농업 경영비 이제 일동가당. 근데 제주는 3,300만 원. 이렇게 경영비 부담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영상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뭐 어떤 자재라든지 예. 그 지금 인건비, 그 예. 인건비라든지 이제 그 물류 쪽에 예. 제주도는 그 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는 예. 그 이동하는 그런 예. 데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자재값이 좀 그 비싼 부분도 있고요. 예. 또 그 인력들이 지금 계속 그 인력비가 아, 그 예. 올라가고 인건비 있습니다. 부담. 그래서 예. 지금 뭐 금년에 뭐 8만 원이면 내년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예. 올라가는 그런 경영 때문에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비용이 되지 않겠나 알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류비하고 어떤 인건비. 우리 고문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경상 회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예. 농업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예.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따라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은 그게 비례하지 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만 농산물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농산물이 원인인 양 언론을 통하나 정부가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자가 바라보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비싸게 보이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주머니에는 비고 있어서 결국은 소득이 적자를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어떤 희망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그 현진희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농민의 수당제라든가 또 저희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농민 월급제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결과적으로 계속하지만 예. 우리가 새로운 제도도 좀 보완할 부분들이나 시행할 부분들은 좀 농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거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에 전념만 해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환경을 우선 만들어 나가겠군요. 그런 또 좋은 방안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제주도 농업에서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주요 월동 채소, 예. 특히 이제 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제주도 내 주요 월동 채소가 항상 이제 과잉 생산의 이제 여파로 해서 예. 또 소비 둔화로 해서 그렇죠. 과잉, 가격 예. 폭락 사태를 계속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주도 이제 농업 정책에 보면 사실 월동 채소 생산 조정 직불제라는 예.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과잉 생산되는 품목의 면적을 정책적으로 예. 줄이기 위해서 직접 지불을 통해서 예. 녹비 작물이라든지 경관 그렇죠. 작물이라든지 예. 휴경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이나 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호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임차료를 예. 임대하는 농가들은 최소 이제 1,000원에서 많게는 2,500원, 3,000원까지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말라 조정하겠다고 농사를 짓지 예. 말라고 하면 어느 농가가 거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생산 조정 직불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예.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한다면 예. 사실은 지금의 반복되고 있는 월동 채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예. 가격 폭락 문제를 일정 정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태풍도 안 불고 수확이 아주 많아졌어요. 과잉 생산이 되면 또 이게 농민들이 부담이잖아요. 유통도 네, 안 맞습니다. 되고 예, 예. 제 가격을 못 받고 이런 문제 정말 농산만 잘 지어도 모든 게 이제 풀릴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현진 회장님도 더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예. 그 택배하면 여성 농민의 전담물이 되고 있는데 예.
제가 처음에 택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나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택배를 하려는 거로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택배라는 게 낮에 물건을 따고 밤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중에 아주 고된 노동인데 적정한 이윤만 보장되면 택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여성 농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많이 벌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뭐 유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통 구조가 꼬이다 보니 이 여성 농민들이 2중, 3중에 이제 밤까지 이제 감귤이나 뭐 할 때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참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도 제주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금융 자본에 이제 의존해 가지고 좀 규모화되는 그런 자본주의적 농업 이런 쪽에는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어떤 그 자본을 투자하고 또 이제 일정 정도의 수익만 나와도 수익이 되잖아요. 이런 걸 중심으로 또 정책이 농정이 가다 보면 어떤 소농이라든가 뭐 실제 뭐 몇 평 가지고 정말 어떤 생계형 이런 농민들은 상당히 그 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아까 이제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농 위주의 그런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금 2017년도에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 분포들을 보면 500만 원 미만의 이제 소득을 판매 금액을 그 올린 이제 분포다 보면 거의 54%입니다. 전체 이제 판매 금액의 분포도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 판매 금액 분포도가 대략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업 구조가 점점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어떤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또는 이제 자기 기반을 가지고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구조적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확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체나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이제 고령화된 고령 농들은 유통 산지 수집상이나 이런 데 이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제주 농산물 월동채소가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소농을 보호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협업화된 규모화. 협업화된 규모화. 협업화된 규모화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사실 제주 농산물이 육지부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추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광덕 위원장님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 경영자형 농업이라는 게 예를 그냥 쉽게 말하자면 상업농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업농이었는데 저희 여성 농민의 회원들을 봤을 때 중소농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일정 정도 대농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중소농에다가 뭐 평이든 헥타르당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다양한 소득 정책을 해줘야만이 이 중소농을 더 확대시켜야만이 제주농업이 경쟁력이가 유지되지 이게 혐오화 대규모화 시켰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과잉 생산되는 문제는 아까 이제 물량이나 소득에 있어서 고령화되고 정말 그 비중이 작은데 왜 이런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은 대농 위주의 그 농사들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여서 다양한 직불제, 소농하고 중소농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라든가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개발돼서 주어지면 일정 정도의 크게 벌지는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1인 중심이었던 그 대규모 그런 그 농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협업화된 어떤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그 공항덕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 규모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대농도 지금 제주도 같은 JDC가 지금 뭐 해안동에 하는 첨단 뭐 대규모 단지 하는 부분은 전 반대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건 왜냐하면 옛날에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수출 목적으로 했다가 안 돼서 국내 시장 돼서 파프리카 농가가 전체적으로 부도나는 이런 사태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나 제도 농업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한 감귤만 하면 한 56.3%가 0.5헥타 미만이고 일반 밭작물도 보면 67% 정도만 소농입니다. 아까 우리 현진 회장도 말씀했지만 이런 소농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이제 규모하는 부분은 또 하나 규모하는 부분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이 협업화한다라고 하면 쉽게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농산물의 가격을 우리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뭐 마늘, 양파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관측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측했던 게 실제적으로 마늘만 해도 36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생산량은 38만 8천 톤에서 2만 5천 톤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계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통계청, 농경련 뭐 여러 가지 기관마다 이제 관측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관측 시스템 자체도 통일화하면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규모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 농민들하고 좀 소통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순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모든 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정부 시책이 뭔가 조금 FTA가 체결 이후에 이제 점점 관세가 좀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공산품 팔기 위해서 그냥 수입을 그냥 막 들여오고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유통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시책에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소비하는 소비층에서 이제 우리가 신토부리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무리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이런 신념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유통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통 문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례로 이제 제가 이제 대농을 보호하고 더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정말 최대의 이제 생산자인 농협이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점유비가 20% 미만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고령농이나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농협을 가장 믿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직 농협의 유통 구조가 시장에서의 이제 어떤 점유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유통인들, 전문 유통인들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 드신 고령농분들이 자기가 이제 수확한 농산물을 농협에 믿고 위탁을 하면 알아서 잘 팔아주는 구조 또는 이제 주변에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영농조합법인이든 이런 데서가 자기 동네, 자기 주변에 있는 나이신 분들의 물건을 함께 모아서 출하를 하는 구조. 이런 시스템을 저는 이제 지원을 하고 이 시스템 지원을 통해서 이 제주 농산물의 이제 경쟁력을 유통 구조를 바꿈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없기를 좀 좋습니다. 그런 좀 더 깊이 있게 유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고광덕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협이 20%, 나머지는 80%는 시장 논리에 맡겨지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극도의 어떤 선택을 하신 분들도 이런 과잉 생산에 따른 이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 문제. 물류비 지원 이런 문제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김삼 회장님.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광덕 회장님들도 많이 알겠지만 이번에 마늘, 양파 이런 유통 문제도 제주도가 문제된 부분들이 육지에는 논 대체 작목으로 마늘, 양파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면 헥타당 3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제주도는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이번에 양파 같은 게 한 3.8% 늘어서 한 4천 톤 정도 늘어난 것 때문에 제주도가
문제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키로당 한 400원 정도밖에 예. 안 되다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도 못 미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유통의 문제가 제주도 같은 데는 왜냐하면 물류 비용도 저희들이 지금 내인도 사업비에 실제적으로 68억 전체 비용에서 34억을 요구를 했는데도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정부가 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육지배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도서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람이든 뭐 예. 물류든 나갈 때 5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육지부는 소규모가 전부 다리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는 이 도서지역으로 예. 보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주도가 이제 물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는 비용에 물류 비용이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농산물이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좀 더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유통 비용을 줄일까 하는 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물류비 지원은 우리 제주특별법에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예. 법 제한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또 농산어촌 그 지원법에 따라서 예.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단 한 번 농림부에서 38억인가 이거 한 번만 정부 지원 예산이 있고 그 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 이제까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도에서 작년에도 그래 해마다 이제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예.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요청을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 사실은 이제 반대를 부딪혀서 예산 이제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명분이나 논리 자체가 예. 아까 우리 고문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법상에 분명하게 이제 특별법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는 네. 이제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물류비 지원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세 분의 국회의원이 네. 정말 이건 정부하고 아니면 기획재정정부하고 싸워서라도 이건 제주 농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부분들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이행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네.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예산을 반드시 좀 수립해야 이 할 거라고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이 농업 경영 비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육진 농산물하고 가장 경쟁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추가되는 물류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제주 농민 입장에 상당히 중요한 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 농업도 아까부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또 친환경 농업 유통 더욱더 어렵다고 예, 볼 수밖에 친환경 없는데 어떻습니까? 농업, 뭐 관행 농업들은 이제 어떤 농협에서도 예. 많이 이제 처리해주고 예. 예, 이제 어떤 그 일반 상인들도 많이 처리해주는 그 현상이지만은 저희 친환경 농업 그 농산물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데가 이제 급식, 예. 이제 생협으로 이제 한살림 생협이라든지 예. 아이급 생협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한 30% 정도, 급식에서 한 20% 정도, 이제 그 생협이 아닌 다른 이제 그 법인에서 나가는 게 한 20% 정도.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이것이 정말 그 어디에 그 관행물처럼 관행 그 농산물처럼 이제 어디에 그 판매돼서는 이런 제도가 돼야 친환경이 마음 놓고 생산도 할 수 있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계들이 돼 놓으니까 자 농사 생산하기가 걱정, 팔려고 걱정, 뭐 생협 같은데 그 정조합원이 되는 데는 뭐 걱정이 없이 생협에서 처리해 주니까 됩니다만은 그 외에 농업인들은 더 이제 새로이 친하게 하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그 그렇죠. 예.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유통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예. 것들이 그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 그래서 우리 친환경만이 이제 어떤 급식센터라든지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육지 이제 대도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이거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환경 농산물이 그 부분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이제 봐서 작다 보니까 그런 그 소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빨리 좀 해결돼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도 정말 안심하고 그렇죠. 친환경 농업이 이제 육성 발전되고 또 가급적이면 전도가 친환경이 돼야
사실은 우리 좋은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보존할 건데 여건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회장님. 결과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아까 우리 이경석 회장님 말씀을 했지만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민간에 위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 친환경이 결과적으로 돈이 돼야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석 회장님이 친환경을 직접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농민들이 보면 그래서 친환경하다가 관행농법으로 많이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거꾸로 관행농법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행농법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 관행농법을 해도 결과적으로 소득이 모자라서 한데 친환경하면 더 소득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의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이 정책을 다시 정부가 가서 어떻게 친환경을 책임지고 지원할 것인가 하고 또한 제주도도 어차피 제주도가 친환경 도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 작목보다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그다음에 그 결손난 부분을 보존해주는 정책이라도 좀 간다라고 하면 친환경이 조금이라도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 농민들에게 상당히 그 민감한 제도이긴 한데 농약 PLS 허용 품질 목록 관리 제도인가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원래 1월 1일부터 도입이 됐는데 한마디로 농약을 마음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지정된 농약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PLS 문제는 실제로 96년도에 발표를 해서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각처에도 항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PLS 제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만큼 그다음에 농민들의 이 PLS 용어 자체도 어렵고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일반 과수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밭작물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존의 토양에 오염됐던 그런 그 농약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작만 해야 되는데 기존의 품목에 등록되지 않는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면 기존에 있던 농약이 검출되면 전부 폐기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그 토양에 오염된 걸 해소하는 기간까지의 어떤 유예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중앙에 한 10년 정도 유예를 해달라고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데는 결체세의 65%를 제주도가 출하하고 있는데 등록 안 된 그런 품목의 농약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블루콜이나 비트 같은 데 제초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정청이랑 시각처에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걸로 이제야 검증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발표는 했지만 농가들의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제도적인 게 미비한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가한테 전가하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가도 실적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제도를 만든 시각처나 이런 쪽은 좀 더 농가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광덕 위원장님은 직접 밭농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작년도에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제주도는 이제 1년 유예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긴급하게 이제 품목별로 해서 등록되지 못한 그런 이제 약재들은 일정 부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직권 등록해서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주농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위험적인 요소는 교차 재배하고 비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차 재배는 결국 이제 밭작물이기 때문에 한 밭에 똑같은 작물을 이제 농민들이 파종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윤작을 하기 때문에 그 품목에 적용하는 한 가지 성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검출이 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는 바람이 많습니다. 바람이 많다 보니까 돌담이 있지만은 바람이 많은 날 이제 다른 밭으로 다른 밭으로 넘어가면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 검출이 돼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제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교차 재배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이제 비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제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PLS 도입에는 찬성은 하지만 문제점 보완할 게 상당히 많다.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농협에 이제 농약 판매하시는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까도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월동 채소가 지금 파종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가지의 제초 성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가지 성분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밭
그 평수라든가 작물이 농약 팔 때 다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상으로. 그래서 PLS 제도를 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농가들이 지금 반발은 예상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농가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고강덕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아까 고문산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제초 또 하나 정말 그거는 좀 그 성분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이 제초 성분이 몇십 년이 갑니다. 특히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는 지나면 이게 분해가 되는데 제초 성분은 땅에 그냥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LS 제도를 앞으로 계속함에 있어서 이 작물에 있는 그 토양 조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당국이나 인증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 활발하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토론 주제로 이런 그 위기에 놓인 제주농업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주농업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경쟁적인 정책적 대안 이런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성 회장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예, 저는 그 친환경 진영에서 네. 볼 때는 이제 어떤 그 정책으로 해가지고 뭐 행정적인 이제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은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 소비하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정말 우리 국산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는 아까 그 신토부리 정신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첫째로 그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너무 그 생산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폐기 비용이라든지 팔지 못하는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책에서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어떻게 그 어렵지만은 이제 맞춤형으로 가서 적당히 생산하고 적당히 유통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맞춤형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까도 우리 고강덕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소득 보전. 우리 농가들이 이제 뭐 직불제를 했든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 농민연맹에서 하고 있는 이제 수당 이런 쪽으로 좀 객관적인 그 쪽으로 이제 그 보전을 해줘서 정말 우리 농민들 안심하고 이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그 저희들이 제주도는 정말 보물섬 아닙니까? 그렇죠. 보물섬에서 이제 어떤 환경도 살리고 토양도 살리고 어떤 물도 살리고 공기도 살리고 이럴 수 있는 지역인데 어떤 그 우리 농업도 이제 어떤 그 관행 쪽에 이제 어떤 그 우리 제주도를 오염시키는 쪽을 벗어나서 지금 인증은 받지 않지만 우리 친환경 관행 농가들도 우리 친환경 농법을 많이 이용해서 좀 많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친환경 농법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관행을 하더라도 인증을 안 받더라도 그 좋은 성과를 오염 안 시키고 좋은 성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문상 회장님. 저희도는 전에하고 좀 상황에 따라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후 변화 때문에 감귤도 지금 뭐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 농업이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다.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경쟁력이 그렇게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농업을 하나의 농업부로만 볼 것이냐. 그래서 농업에 대한 환경직부제 같은 것도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아까 PLS 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농업이 상당히 지금 우리 제주도가 요즘 뭐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러면 제주도 농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한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은 이 농업의 중요성에 따른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석회 같은 것도 이제 농가가 신청해야만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3년에 의무적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뿌려주는 데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공익기업 직불제 관련해서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작물 지급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쌀농업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340만 원이고 이제 밭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인데 이 개편 논의일 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밭작물 직불금에 대한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농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농민 수당을 줌으로써 여성 농민들이 지역 공동체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유지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 여성 농민들이든 모든 농민에게 농민 수당이 지급돼야 일정 정도 여성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주민 발의를 통해서 농민 수당을 지금 올해 하반기에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고광락 기자님.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협치 농정의 모델을 만들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농정의 3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산자가 있고, 그리고 농협이 있고, 그리고 행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3주체가 정말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기존의 의식을 다 바꿀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생산자들도 농민들도 기존의 어떤 행정하고 농협에 의존했던 그런 이제 의존적 자세를 관행적 자세를 일정 정도 탈피할 필요가 있고, 행정도 열린 마음으로 해서 농민을 믿고 함께 새로운 어떤 농업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리고 농협이 이제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져서 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체가 이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항시적으로 지금 제주도 농업이 현안 문제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 3주체가 서로 따로따로 자기 입장만을 주장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제주 농업의 어떤 경쟁력은 점점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좋은 말씀들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 지구의 보물섬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물권 보전 지역,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살리기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물류비 지원, 그리고 농민 수당, 직불금 확대 등 농민들을 위한 농업 살리기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